1화 첫 만남. 약 4년 8개월 전. 인우야, 미안한데 나 대신 장례식장 좀 가라. 내가 지금 꼼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정석의 부탁에 인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역시 시간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현재 고용주나 다름없는 선배의 부탁이니 가기 싫어도 가야 했다. 어딘데? 주성병원 장례식장. 서울만 돼도 내가 얼른 다녀올 텐데 경기도라 그래. 당장 내일 소장 들어갈 거 아직 마무리를 못했거든. 얼굴만 비추면 돼? 인호의 물음에 정석이 두 손을 비비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다 알면서 왜 그래? 방명록에 우리 사무실 이름 적는 거 잊지 말고. 부의금은 미리 준비해놨어. 기왕이면 두루두루 인사도 좀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두루두루다. 한마디로 영업하고 오라는 얘기였다. 인우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캐비닛을 열었다. 오늘처럼 급작스럽게 경조사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터라 미리 검은색 슈트와 타이를 준비해 두었다. 성북건설 박 사장 알지? 작년부터 영 안 좋아 보이더니 기어이 이렇게 됐네. 성북건설은 대기업 하도급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내실이 좋은 알짜배기였다. 건설업 특성상 자잘한 소송에 휘말리기 마련이라 인우도 몇 번인가 박 사장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걸음이 뜸하다 싶더니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곳이 법무법인이 아닌 일반 법률사무소라고 누군가 박 사장에게 바람을 넣었던 모양이었다. 파트너 변호사 머릿수만 채우면 그까짓 법인 아무나 다 세우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안 그러냐? 곱씹을수록 짜증나는지 정석이 투덜거렸다. 법무법인이라고 하면 미드에 나오는 로펌처럼 거대한 변호인단이 사건 하나를 두고 매달리는 줄 아나? 이건 전부 미드의 폐해야. 드라마를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짜증나네. 이 원장은 공개됐나? 인우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물었다. 그 부분에 관해 아는 게 없는 정석은 어깨를 으쓱 들어올렸다. 글쎄, 아직 장례 치르기 전이니 확실하지는 않아. 뭘 하더라도 장례를 치른 뒤가 아닐까? 지금은 서로 눈치 싸움하는 중일걸. 아무튼 이제부터 아기 다툼이겠지. 보통 이런 경우 소송 없이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어. 정석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는 인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 바닥에 있으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겉으로 보기에 우애 깊은 형제라도 큰돈 앞에선 아무 소용없었다. 대충 알아들었어. 다녀올게. 그래, 이쪽으로 다시 올 거 없고 바로 퇴근해. 고맙다. 정석은 인우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새끼, 잘생겼어. 사실 정석이 가도 상관없는 자리였다. 소장은 이미 작성했고 별로 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던가.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인우가 들어온 뒤부터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어지간한 보따리 사무장보다 사건을 더 잘 물어왔다. 혼자서 실실대고 웃는 정석을 사무장과 직원이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조 변호사님, 사실 요즘 별로 안 바쁘시잖아요. 권 변호사님 피곤해 보이던데. 그럼 어떡합니까? 인우가 가는 게 우리 사무소에 훨씬 이득인데.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권 변호사님이 모임에만 나가면 백발백중 수임이 들어오는지. 당연한 걸 뭘 물어요? 우리 인우는 얼굴이 개연성이야. 복덩이지, 복덩이. 차라리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모양 빠지잖아요. 직원들은 한층 더 황당해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에어컨부터 튼 인우는 다시 한번 가방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명함을 더 많이 돌려야 할지도 모르니 여분의 명함도 챙겨 넣었다. 법률사무소, 혜연, 변호사 권인호.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주목받던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다. 변호사도 먹고 살기 위해 영업을 해야 했다. 힘들게 사법고시를 치렀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한 해에도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는 게 현실이었다. 로스쿨 제도로 바뀐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게 얌전히 검찰청에 있을 것이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많은 사람이 그의 결정에 의아해했다. 일찌감치 사법고시에 합격해 당당히 검찰청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인우는 생리적으로 그쪽 일이 맞지 않았다. 일이 힘든 것보다 상하조직 구조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했다. 정의구현이라는 거창한 포부를 안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키는 것만 잘하자는 생각이었으나 실상은 녹록지 않았다. 정계와 재계의 압박을 받으며 수사를 진행해도 전관예우라는 불편한 관행에 막히니 점점 더 그곳에 있는 것이 힘들어졌다. 출세에 대한 욕구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더 컸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웃음내. 결국엔 영업사원처럼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절로 헛웃음이 나왔다. 나직이 한숨을 내쉰 그가 차를 출발시켰다. 오후 6시 10분 전.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걸려 가는 길이 꽤 막힐 듯했다. 장례식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겠지만 인우는 특히 더 싫어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영면에 들기를 바라는 엄숙한 의식이라기보다 인간의 추악함이 암암리에 드러나는 자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가? 인우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권 변호사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의 차남인 박선환이었다. 장남인 박종환은 상주 노릇을 하느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듯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우는 정중히 인사한 뒤 단상 앞으로 갔다. 검은 줄이 드리워진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자 상주인 박종환도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와야 하는 자리죠.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환한 지 1년 남짓. 처음엔 이런 자리를 몹시 어색해했지만 이제 이 정도 인사치레는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가 됐다. 인우는 고인의 영정 앞에 절하고 상주에게도 인사를 마친 뒤 다시 내려와 박선환을 만났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례식장을 벗어나 병원 내 휴게공원으로 갔다. 예상대로 그의 용건은 유산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무슨 수를 썼는지 차남은 이미 유언장의 내용을 아는 듯했다. 고지식한 박 사장은 생전에 이미 장남에게 꽤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 그의 장남편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예상했던 대로 유언장에 적힌 상속 비율은 굉장히 편파적으로 장남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차별에 시달리던 차남은 인우를 향해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우는 친절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법적으로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주었다. 자세한 건 사무실로 한번 들르시죠. 이쪽으로 경험도 많고 승소한 적도 많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가 좀 있습니다. 형님이 미리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걸 증명부터 해야죠. 복잡하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권 변만 믿습니다. 조만간 찾아가도록 하죠. 잘 부탁한다는 듯 박 사장의 차남이 손을 내밀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인우의 입가에 산뜻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였다. 들어가서 밥이나 한술 뜨고 가요. 육개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인우는 잠시 멈칫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싱긋 웃었다. 그러죠. 배려 감사드립니다.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석이 당부한 두루두루가 마음에 걸렸다. 아무래도 온 김에 명함 몇 장은 더 돌려야 할 것 같았다. 안면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 식사하는 동안 인우에게 몇 사람이 더 다가왔다. 변호사라는 걸 알아본 이들이 무료 상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적당히 상대해주며 명함을 돌린 인우는 시간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언제 한번 사무실로 들러주시면 그때는 좀 더 제대로 상담해드리죠. 고맙습니다. 일단 조언해준 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갈게요. 끝까지 비즈니스용 미소를 잔잔히 머금었던 인우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불특정 다수의 질문 공세를 받는 건 적잖이 피곤한 일이었다. 주차장까지 단숨에 걸어간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고 길게 숨을 내뱉자 희뿌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그가 주차한 곳이 장례식장 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주변이 조용했다. 또 한 번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려는데 어디선가 자박자박 발걸음 소리가 났다. 인우는 무심결에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발소리의 주인은 검은 조복을 입은 여자였다.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리고 연기를 내뿜는 순간 조복을 입은 여자가 발걸음을 빨리해 인우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는 상주치고 굉장히 앳된 얼굴이었다. 학생인가? 의아해할 무렵 여자가 인우에게 손바닥을 펼쳐 내밀었다. 뭐 하자는 거지? 인우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손을 내미는데 짐작 가는 거라곤 제 손에 들린 담배뿐이라 더 그랬다. 요즘 어린 것들은 대체. 인우는 재빨리 담배를 비벼 끄고 혀를 찼다. 어딜 뼈 삭는다. 뭐가 우스운지 여자가 한쪽으로 인매를 비틀며 조소했다. 담배 말고 명함이요. 명함? 없어요? 하도 많이 나눠주길래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라면서요. 여자의 말에 인우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성별이 여자인 건 확실하지만 어려도 너무 어려 보였다. 너 몇 살이야? 19이요. 이젠 하다하다 미성년자에게도 영업을 해야 하나. 기가 막혀 웃음만 흘러나왔다. 명함 있으면 주세요. 소녀와 여인의 경계에 있는 여자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대체 네 부모님은 어디서 뭐 하고 있길래 아직 어린 네가 나한테 명함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려던 인우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여자가 입고 있는 상복과 하얀 머리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상주는 보통 고인의 장자나 장녀가 맞는다. 그러니 이 19살짜리는 현재 부모 중 누군가를 잃었다는 얘기였다. 둘 다거나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어도 괜히 미안해진 인우는 주머니를 뒤져 명함 지갑을 꺼냈다. 넉넉히 들고 온 탓에 명함이 아직 몇 장 남아있었다. 이래저래 몹시 피곤한 하루였다. 달라는 걸 줘버리고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었다.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그대로 몸을 돌려 차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황당한 호칭에 인우의 손이 멈칫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뿐더러 아저씨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이 먹지도 않았다. 몇 살이에요? 너보다 많아. 아까의 미안함은 어디로 갔는지 곱지 않은 대답이 튀어나갔다.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자각이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학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여상한 태도였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31. 됐어? 인우의 대답에 상복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기울이며 조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물어보는 거 다 대답했는데 또 뭐가 문제야? 이번엔 인우의 표정이 못마땅하게 변했다. 변호사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그건 또 왜?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이것저것 따져서 고르는데 하물며 변호사를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인우는
도무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요즘 어린애들이 전부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애가 특이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못 믿어오면 다른 변호사 알아보든가. 어린애를 너무 진지하게 상대했나 싶어 불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인우는 원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직업의 특성상 감정을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은 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맹랑한 여학생의 말에는 일일이 발끈하게 됐다. 스스로 이해가 가지 않아 외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불쾌한 기색 없이 빤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상황. 주변이 지나치게 고요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 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인우는 몸은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왜인지는 몰라도 그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머릿속에서 나가질 않은 탓이었다. 어린 여자애의 시선에 숨이 막히는 건 처음이었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해봤지만 상복만큼이나 새카맣고 깊은 동공이 자꾸 떠올랐다.